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7일 비 내리는 아침 화요일입니다만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항상 이럴 때 출근하면서 하루만 더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또 3연휴 쉬고 또 오늘부터는 또 열심히 또 출근해서 뛰시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또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 또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 3일 동안 어떻게 좀 체력 보강하셨습니까? 오늘 비 오잖아요. 네. 오늘 그 차 타고 오면서 저는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화요일인데 마침 이렇게 또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서 갑자기 운치가 좀 생겨갖고 노래 들었는데 아마 오늘 같은 날씨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근데 좀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비 오는 날은 빨간 장미를 이 뭐 정도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마침 오늘이 화요일이어서 그래요. 예. 그대 내 곁을 떠나는 아침에 또 뭐 아침부터 소주 한잔 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아주 좀 센치한 느낌인데 그래도 3일 연휴를 쉬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좀 상쾌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쉬시는 분, 또 주말 3일 동안 또 다 일하시는 분, 또 아이들과 어디 나들이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가신 분, 네. 사연이 참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5월 가정의 달, 5월 5일은 또 어린이날, 또 다가오는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또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 잘 모시고 또 아이들과 좋은 시간 가지는 또 5월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로 또 준비한 주옥 같은 이슈들 골랐습니다. 첫 번째 이슈, 좀 기분이 좀 좋아야 되는데 낙천 국회의원들 출국하는데 이거 일 안 하고 말년 휴가 가는 겁니까? 야,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5월 29일에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5월 30일에 이제 정식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1대 국회는 누가 뭐래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180석 넘는 거대 야당으로 등장하면서 민생 입법보다는 자신들의 정치 정략적인 법안들, 예를 들어서 뭐 검수완박법 이런 거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만들면서 2022년 이후에는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만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정부에 공을 넘겼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국민들한테 논란이 될 만한 네. 것만 하는지. 그런 법안들만 만들었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래도 유종의 미라는 걸 거둬야 되잖아요. 남은 한 달 뭐 민생 입법들 잘 처리하고 그런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1년에 1억 5천만 원 넘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달 남겼는데 외유를 간다. 아니 근데 그동안 뭐 하고 지금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이용해가지고 그동안도 놀았잖아요. 그동안도 놀았죠. 매일매일이 연휴야,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생각나더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자기가 원내대표가 돼서 일하면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예비군이야? 그런데 일도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가. 그런 21대 국회를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요. 뭐 해외 출장 또 네. 외유 가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 자전거 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가겠다. 아이고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현장 방문하겠다면서 캐나다 가겠다. 또 국회 평화 외교 포럼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을 방문하고요. 저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한국 아프리카 보건 의료를 강화한다는데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한답니다. 어느 의원이 가냐? 서른, 신현영, 이현승, 양정숙 4명의 의원이 가는데 이 가운데 지금 이현승 의원,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만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지. 나머지 3분이 다 낙선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혹시 마다가스카르 가보셨어요? 만화 영화 알아요. 애니메이션. 그렇죠. 애들 많이 보죠. 예. 마다가스카르를 왜 갑니까? 저는 탄자니아는 뭐 우리가 ODA를 통해서 많은 그 의료 지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느냐 뭐 점검하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다가스카르 일정을 넣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한번 찾아봤더니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의 최고의 휴양지, 휴양지요. 관광지 예. 이렇게 돼서 다행히 국회 사무처에서 예. 마다가스카르 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지했다 그래요. 야, 그래서 아, 어떻게 여기를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좀 야.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거는 본인들의 이른바 버킷리스트 아닐까. 평소 때 개인 비용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업무로 간다는 빙자로 아프리카 최고의 휴양지를 들르려고 했다가 딱 걸린 거 아닌가요? 버킷리스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그분. 사람 있죠. 네, 아, 그분. 이게 뭐 버킷리스트 얘기하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척하면 있잖아요. 착 뭐-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예. 그 강대 좀 어디죠? 약간 타지마할. 체력이 좀 나가셔서 그 예, 혼자 타셨나? 타지마할. 타지 마라고 했는데 타지 마를 하나 참네. 그러니까 공군 1호기를 타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의정 활동이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요즘 뭐 해야 되죠?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게 자기네 타지마할 김정숙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제가 정 대변인께 한번 정식으로 한번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한다면 그거보다 더 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내지도 않아요? 발의도 그러면 통과는 변론으로 왜 네. 발의조차 안 해요? 국회의원님들. 버킷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이 의정 활동이 아니라 정말 민생과 우리 국위 선양을 위한 이 의정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또 하나 이게 논란이 됐었던 게 있잖아요. 국회 평화 외교 포럼 대표단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6명의 국회의원이 가는데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을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이 벌써 지났네요. 4일부터 벌써 가 있네요. 가 출국했네. 있네. 이게 4, 5, 네. 6, 7, 8, 9, 10, 11. 네. 8일 동안 8일 동안. 와. 이게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박병석 의장이 네.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회부 안 해준다고 하니까 예. 출국 공항길에서 박병석 의장의 박병석이 아니죠. 김진표죠. 김진표. 예. 김진표 의장의 출국길을 막겠다. 맞겠다. 이렇게 협박했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 일정이잖아요. 예. 여튼 김진표 의장은 그거 마치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가는 분들도 있다고요? 미국 가는 사람이요. 네. 보니까 국회 평화 외교 포럼이네요. 이거는 민주당의 김경협, 김영배, 김민철, 정춘숙, 국민의힘에서는 서일준, 개혁신당에서는 양정숙. 근데 이 양정숙 의원은 뭡니까? 9일서부터 19일까지 갔다가 20일부터 26일까지 탄자니아 방문한 이후에 바로 미국을 방문해요. 이 양정숙 의원 낙선했고요 이번에 개혁신당 소속인데. 예, 거기 사실은 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이번 않겠습니다. 또 개혁신당 가고 뭐 그랬을 때 뭐 민주당에서 뭐가 문제가 됐죠? 재산 관련한 게 문제가 됐었던 그래서 거예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계속 아이고 계셨죠. 참. 그런데 조건부 승인했는 이유가 사실 조금 그렇긴 하네요. 네. 한번 보시면은 특정 의원은 너무 해외 출장이 잦은 관계로 네. 제외해야 된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고 너무 해외 하는. 출장이 잦은 의원은 제외해야. 예. 좀 약간 좀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정숙 의원은 아니 9일서부터 19일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 20일부터 26일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게 28일에 아마 본회의가 예정돼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때 참석하시겠지만 그래도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여하튼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외유인가 해외 출장인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네. 또 A영전님 또 이거 슈퍼챗을 팍팍 쏴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쏴주시는 우리 전 A영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멸콩TV 뭐 오늘 또 지금 카메라 3대 이렇게 해서 요즘 멸콩TV 시청자를 위해서 투자를 팍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가장 핫한 우리 그 보수의 스피커들을 모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와주신다면은 더 좋은 분, 더 많은 방송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정말 도와주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게 김정숙, 김혜경 특검 좀 외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네. 이거 분명히 저 진실을 규명해야 될 그럼 필요가 이렇게 있는 한번 거잖아요. 하시죠. 우리 정대변인이 김정숙 함 저는 김혜경 네. 그리고 특검 가자 한번 해보시죠. 자, 김정숙 김혜경 특검 특검 가자! 예,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도 보니까 뭐 AI 인공지능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데 네. 첨단 산업 현장은 캐나다가 아니고 미국 아닌가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녀오셔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네. 뭐 우리가 뭐 과거에도 뭐 영업사원이 말이죠. 네. 500원 쓰고 네. 5,000원 벌어온다면 영업사원 그거 누가 남는 마무리를 장사지. 씁니까? 예. 남는 장사뿐만 아니라 승진시키고 그렇죠. 촉진시키고 그리고 더 보너스 크게 줘야죠. 예, 50만 원 주고 5천만 원 벌어 달라고 우리가 더 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지금 카메라 세대 만들고 예, 예, 예. 좋은 스피커들 네. 영입해서 이 방송 출연시키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건데 국회의원분들 이 외유 나가시면요 좋은 성과를 가지고 보고서 어디 저 다른데 뭐 나무 위키나 이런 데 있는 거 복사에다가 붙여서 내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성과로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시든 응원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국회의원들보다 국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혔어요. 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 캐나다의 AI 첨단 산업 방문 현장 방문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승에 됐다고 합니다. 참, 신청했는 분들 정말 쪽팔릴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있네요. 친환경 자전거 협력 연구 방안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미승이 냈네요. 그러니까요. 예, 국회 사무처 화이팅입니다. 예. 사실 뭐 민주당 서영교 의원, 이정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 사무연수원 같은 반 동기기도 한데요. 네. 참 이거 참 신청했다가 진짜 좀 쪽팔렸을 것 같아. 친환경 자전거 협력 방안을 연구하려면 예. 이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 예. 4대강 네, 4대강, 예. 뭐 양재천을 비롯해서 양재천, 한강 이런 데에 우리 자동차 전용 자전거 전용 도로가 네.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피톨 같은 건 없는지 이런 네.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 돼야지. 이 뭐 프랑스 네덜란드 가고 외국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본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사실 지금 쭉 다 봤더니만 대부분 다 민주당이에요. 네. 국회의원님들이 아무리 민주당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주당 쪽이 많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이용빈, 김성주, 신정훈 민주당 의원님들 네덜란드 가시기 전에 4대강 정말 대한민국 종주 한번 해보십시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자전거 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전국 다니면서 스탬프 찍고 인증하면은 그 자체로 애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한번 좀 말년 병장 휴가 가는 거냐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년병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군 생활이 18개월이고요. 저 때는 26개월이었는데 그래도 25개월 동안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청춘과 피와 땀을 바쳤기 때문에 말년 휴가는 가도 후임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환영받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년 휴가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년 휴가를 빙자한 외유죠. 이런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유권자 여러분들이 23대 국회의원 선거 물론 아직 조금 많이 남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외유성 출장이나 다니고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가까이 있는 배지라고 하면 뭐 네. 배지 형님들 딱 얘기 들어보면은 이 맛에 국회의원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맛에 해외 갔을 때의 출국 과정에서의 의전 그리고 해외 공간으로부터의 의전 그 맛에 국회의원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특권 좀 어떻게 정리하고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2대 국회에 뭐 서약서 쓰셨죠? 그럼요. 서약서 네. 쓰셨죠? 네. 우리 금고 이상형일 네. 경우에 의원 세비 전액 반납. 예.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저 출판 하지 기념회를 않는다. 가장한 네. 정치자금 모집 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정치 혁신에 대한 서약서를 그렇죠. 우린 썼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썼는데 민주당은 민주당은 뭐 그런 걸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럼 그분이 못 나와. 아 그렇죠. 네. 네. 예. 그분이 잡혀갈까봐 못 하잖아요. 민주당 내 절대 존엄. 그렇죠. 절대 이런 존엄.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눈치나 보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1급 체제, 뭐 단급 체제가 됐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3.1체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예. 참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그 충무로님 타지마할 특검 하시고 비행기 회사 취직시킨 것 특검 5만 원 새 돈 갚고 옷값 구두값 이른바 청와대 관봉권을 가지고 했던 것 돈의 출처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 내용 아닙니까? 네. 충무로님, 제가 23년간 그 직장 생활했던 곳이 충무로입니다. 충무로 이름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MBN에서 고생 많으셨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비행기 회사 취직시킨 특검 이거는 지금 사위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위 예, 맞습니다. 왜 태국에 이스타항공에 그렇죠. 이스타항공 태국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문다혜 씨의 자제분들이 태국에 있는 왕립국제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네. 다 해먹은 거네요. 거기에 경호원들이 같이 파견됐는데 헐. 근데 그거는 또 그 경호원법 그러니까 네. 국가 원수 가족들에 대한 경호원법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본 그 태국 교민들이 아니 저거 다 내 세금으로 저 경호원들까지 와갖고 이렇게 있는 건데 문다혜 씨가 왜 태국에 와갖고 맞지? 그렇지. 왕립학교에 다니냐? 그리고 나중에 이혼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놓고는 네. 또 청와대에서 살았어 또. 그렇죠. 그리고 성인 딸이.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점이 작은 것 됐었죠. 같아. 그분들은 뭐 공관을 그냥 그렇게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 국회 저기 대법원장도 그렇죠. 대법원장도 아들 며느리가 며느리 해가지고, 와서 네. 근무를 했고 그 네. 인테리어 비용으로 얼마만을 돈을 썼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대법원장 그 공관 마당에다가 손주 놀라고, 놀이터 만들고 이게 국정농단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자기 돈과 다른 사람 돈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저기에 있는 저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원래 내 돈이고 물 들어왔을 때 막 노젓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을 너무 쉽게 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만 원 뭐 민생 지원금 이것도 자기네들이 열심히 벌어서 낸 돈이라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쉽게 준다는 얘기를 못할 그렇죠. 텐데 예. 하여튼 나라 돈은 공돈이라고 그렇지, 생각하는 거예요. 예. 먼저 나라 먹는 놈이 예.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라 돈은 민주당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은 나라 돈이고 우리 미래 세대가 써야 할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년병장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옛날 우리 때는 뭐 10,000원, 20,000원 한 달 월급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보답 차원에서라도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는 그땐 건데 아니 사실 젊은 청년들이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예, 금욕적인 생활해야 되죠. 단체 생활해야 되죠. 개인의 프라이버시 전혀 없죠. 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말년휴가는 이거를 말년휴가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군인들에 거죠. 대한 모욕이지 사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 친환경 자전거가 그 자체가 친환경이지 무슨 또 친환경 자전거야. AI 뭐 이런 거 우리나라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해야 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법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 한 언론 사설 같은 경우에는 방패물 그러니까 방패물 방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폐기물, 폐기물 네, 방사선 폐기물 네. 이걸 지금 거의 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 이 법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맞습니다. 난리가 난다라는 방패물법 그리고 AI법도 진짜 아까 캐나다 가려고 했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 AI 기본법이나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의 쌀 반도체 지원해주는 이 법
이거나 통과시키고 놀러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네. 것은 정쟁용 법안들을 속출해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명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뭐 오명이라는 것도 아니라 정확한 이름이에요. 음. 그게 아주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아니, 그렇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은 민생 국회 또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요. 말씀하신 방패물법 이게 2030년부터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묻을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 처리장이 지금 차고 넘치게 생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임시 저장 시설에 있는 거를 제대로 된 보관 시설에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방패물법인데 이거 지금 계류돼 있는데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네네. 거예요. AI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AI 아까 국회의원들도 이거 배우려고 외우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AI가 무엇이고 AI를 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어떤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규정하는 게 AI법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상태여서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래서 이거를 충격적이네요. 만들어야겠다라고 예. 했는데 아직도 계류돼 있고요. 이게 더 심각한 건 K-칩스법입니다. 아. K-칩스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연간 해외 수출 금액 중에 한 지난 한 20%? 20년간 연속 1등이 반도체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작년에 자동차가 반도체를 앞섰습니다. 뛰어넘는. 예. 왜냐하면 작년에 반도체 값이 굉장히 예, 좀 어려웠고 예. 그래서 삼성이 예. 법인세도 안 낸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반대로 현대차가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가 맞아요.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 많이 잘 나가, 수출을 예. 했었어요. 올해 1분기에도 현대차가 굉장히 선전하고 네네. 있는데 근데 이 K-칩스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해외는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갖고 대만, 일본,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투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주고 있는데 우리도 작년까지 줬는데 예. 새로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걸 2030년까지 연장해 주겠다. 이런 내용의 법안인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만약 통과 안 되면 올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외 기업하고 어떻게 경쟁해요? 그렇죠.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발 묶어 놓고 저기는 펄펄 뛰게 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데 이 법안이라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그래야 22대 국회에 갈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한테 60조입니까 보조금 준다고 이렇게 네.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대한민국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민생 법안은 통과 안 시키고 뭐 이태원 특별법 사실 이태원 특별법 뭐 우리도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긴 했지만 이태원 특별법에서 더 규명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진상조사 왜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 다 사실 수사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정도의 성격밖에 없는 거고. 최상봉 특검법 있잖아요.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만약에 수사 결과 나왔는데 국민께서 보시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국민적 여론이 성숙되면 그렇죠. 그때 의혹이 특검해도 있으면, 늦지 않은 건데 무리해서 특검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특검법 정쟁용 특검법을 양산할 게 아니라 민생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주는 게 우리 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방패물법, AI법, K-칩스법은 돈을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법이고 네. 지금 얘기하는 최상병법이든 최상병 특검법이든 이거는 세금을 쓰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세금을 써야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못하거나 불가능하면은 그때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동안 그렇잖아요. 당연히 예. 그렇게 활용돼 왔었던 거고 특검이 13차례 있었다고 하죠. 예. 그 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었고요.
특검에 대한 추천 권한도 야당 일방이 갖고 있었던 것도 이번에 처음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검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아마 분명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민생 법은 전혀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겁니까? 다 놀러 가버리고. 원래 민주당의 그 특징이 입으로 진보, 입진보, 입진보, 네. 표리부동, 네. 바깥과 겉이 바깥과 속이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내가 민생 챙기랬더니 진짜 민생 챙길 줄 챙기는 줄 알았냐. 내가 윤석열 정부 성공하기를 진짜 바란다고 했더니 진짜 성공하기를 바랄 줄 알았냐?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심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신뢰를 이미 다 상실했기 때문에 신뢰가 뭐예요?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한 말은 파츠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그렇구나 이렇게 믿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정치인이 갖고 있는 신뢰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콩으로 매주 쏜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그 총선에서는 우리가 좀 어려운 선거를 치렀지만 다음 3년 후의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나오고 우리가 새로운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한다면 저는 대선은 우리가 필승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분은 못 나와야죠. 아니 뭐 나오는 게 땡큐일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럼요. 나오는 게 땡큐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네요. 전략적으로.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리스크 있는 그대로 법원이 정말 판단해 준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갈 곳은 용산이 아니고 국립대학교에서 무상급식하는 그 길이 지금 놓인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처럼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 이재명이 이거 실형을 면치 못할 거다, 피선거권 박탈될 거다, 위증교사 위증교사 시켰다고 지금 다 나와 있고 내가 저 위증교사 시켜갖고 내가 위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 결과를 아직도 못 내느냐. 저는 그래서 이게 사법부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법부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자체의 책임도 사실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또 사법행정에 관해서는 국회의 어떤 그런 국정감사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어떤 그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뭐 사법부만 그랬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떤 그 사후의 어떤 합법적인 조치, 아까 얘기했던 그 타지 마을에 공군 1호기 타고 우리 사모님이 혼자 놀러 가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합리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만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문재인 어떻게 했습니까? 100대 국정과제 중에 1호가 중단 없는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 국정 어떤 그 과제 1호로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구장창해서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직권남용들이 있었던 것이고 얼마나 많은 직무유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극 지지자입니다만 아마 제 생각이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 바르기 세우기 그런 취지에서라도 명확한 어떤 그 수사와 사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망가진 여러 가지들을 복원하는데 지난 2년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 첫 번째 시장, 자유경제 이거 복원했죠. 무너진. 또 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맹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뭐 적대시해 갖고 죽창과 들고 뭐 일본과 협력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외교 질서를 정상화시켜서 그렇죠. 한미일 공조를 복원시켰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이제 탈원전 생태계.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파괴됐어요. 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이 원전을 오히려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만들어낸 성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국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통계 조작이라든가, 네. 뭐 아까 얘기했던 직무유기성의 정책, 뭐 소주성에 대한 정책 실패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그 문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부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조금 되는데 부족했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많이 부족했죠. 이재명에게 끌려가는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 참 사람 좋고 술 마시고 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도 중요합니다만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강단을 또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네. 많은 또 국민들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라고 산으로님 말씀을 했고 이정호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말씀에 공감합니다라는 말씀을 두고 있네요. 또 달맞이님 오늘은 멸콩TV 보고 힘내서 가게문 열고 열심히 해봅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영국궁전님 서해바다 선언 피살 탄핵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전혜영님 또 국민이 열통이 터져 나갑니다. 이런 말씀도 해왔네요. 그리고 티얼스님 죄가 죄로 인정되지 못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유부단함이 실수죠.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자유우파의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제 말씀과 댓글로서 공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치를 하고 하는 부분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 마땅히 또 매듭을 짓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 윤석열 정부께서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힘 열정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5월 9일 목요일이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연두 기자회견을 KBS와 네. 어떤 그 인터뷰를 해서 화상으로밖에 볼 수 없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윤 대통령께서 2년간의 소회 그리고 나머지 3년간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TV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 듣겠다라고 지금 밝힌 것 같습니다. 우리 예. 대변인님도 그 자리에 가시는 건가요? 아유 저는 가지 않죠. 제가 기자였다면 뭐 저 대통령실 갔겠죠. 출입 예. 기자였다면 갔겠죠.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하니까 전 이제 2014년부터 16년까지 아하.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그 출입을 했었. 춘추관에 그 때문에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기자회견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2번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탄핵 정국 전에 출입을 마쳤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는 뭐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지만 하여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까지 올라오는 민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렇죠. 가다듬는 그 정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일부만 왜곡돼도
왜곡되는 정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좀 들으려면 뭐 선거도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자들과 직접 만나서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이제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라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소통에 능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후보 예. 시절에는 한 차례밖에 뵙지 못했는데 예. 그때도 우리 이렇게 의원들 여러 명 있는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그 소통, 대화를 주도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이래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소통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진 면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달변에 다변가다 뭐 네. 이런 말씀도 있고 후보 대선 후보 과정에서 이게 돼지김치찌개 네네. 그리고 또 각 잡힌 우리 그 계란 그 후라이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여심까지도 사실 그때는 심쿵했던 거 아닙니까? 그 아니, 정도 각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개인적 매력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매력 뿜뿜. 네. 이 개인적 매력이 지금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폄훼에 의해서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소탈하고 진정성 가진 그 리더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후보자 그리고 당선인 됐을 때도 아직까지 뭐 용산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서초동 사저에 있으면서 집에 기르고 있는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애완견들 애완묘. 을 해서 한강변 거닐고 이런 모습 사실 굉장히 좋게 느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절되면서 불통 이미지가 상당히 또 강화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그 기자회견 이후에 거의 1년 9개월 만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서 어떤 불통의 대통령이 아닌 소통의 대통령, 정말 국민들과 대화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 소통이라는 게 일방식의 그 진행이면 안 되죠.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했었던 소통의 방식이 그 진정성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르치려 들르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에 마진이 따라와라 라는 식으로만 좀 그 포장된 측면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뭐 기자회견 장소에서 뭐 어려운 질문들 까다로운 질문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기 싫은 얘기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기자회견이 어떤 소통의 반전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통령께서도 조금 어려운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뭐 파우치백 관련한 논란이라든가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 지금 세간의 제일 큰 관심이잖아요. 제일 큰 관심이지.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거를 KBS랑 대담할 때 혹시 이 파우치백 사건으로 여사님과는 뭐 좀 언짢은 말씀이라도 아니면 뭐 했냐라고 질문했었죠.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진솔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조금 더 진솔한 대통령께서 하시면 저는 국민께서도 이해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사안 갖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 폄훼할 만큼의 나쁜 사안이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수세에서 공세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까 1년 9개월 만에 지금 그 언론 인터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은 사실은 거짓이라고 봅니다. 왜냐? 도스태핑 했잖아요. 도스태핑.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근길 약식 인터뷰를 매일매일 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 방송하면은 다른 얘기 하다가도 이제 대통령 이제 출근하면서 출근길 인터뷰하면은 생방송으로 해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좌파로 찍혀 있는 MBC의 모 기자가 쉽게 말하면 딸딸이 질질 끌고 대통령한테 대들듯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고 딸딸이 그러면 알아듣나요? 슬리퍼?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진짜 품격 있게 얘기하지만 제가 조금 좀 열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네. 그게 영남 분들은 다 딸딸이라 딸딸이라고 그러죠. 알죠. 예, 예. 아니, 저는 군대- 슬리퍼를 딸딸이라고 하죠. 군대 가서 예. 야 딸딸이 좀 가져다 줘라 이랬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니, 딸딸이가 뭡니까? 예,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딸딸 끌고 다닌다. 이렇게 뒤에 하면 딱딱딱딱 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뒤에가 이렇게 하면서 질질 끌고 다닌다는 취지에서 딸딸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전혀 어떤 뭐 비속어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딸딸이 예, 끌고 슬리퍼, 와서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한테 대들듯한 그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도스태핑이라고 하는 출근길 약식 인터뷰가 끊어졌던 걸 생각하면은 횟수로 그걸 다 일일이 횟수로 해버리면은 네. 그 어떤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과의 소통을 했었었는데 그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일정 부분 중단을 했다라고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이번 시작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네. 조금 더 국민과의 소통 기회 방식 좀 늘려야 되는 거라는 여론이 강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정례화, 뭐 분기 한번 하겠다, 뭐 반기 한번 하겠다 이거보다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주 기회를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기자들과 조금 더 교류를 하고 했다면 민심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들은 설 연휴나 추석 연휴와 3, 4일 되더라도 누군가는 꼭 그 자리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기자들에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혼자 계셨었으니까 같이 떡국이라도 먹자, 송편이라도 그럼요. 먹자 네. 해갖고 한 10명이라도 모여갖고 같이 하면서 아유 기자 생활 어떠냐, 네. 요새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뭐 이런 탄핵까지 갈 만한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탄핵까지 생각해요. 가지도 않고 그런 네.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그 슬리퍼를 뭐 우리 경상도 말로 했더니만 우리 산으로님 그리고 또 한님 슬리퍼 또 호구 국민님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니 우리- 티얼스님이 좋은 말 하셨네요. 티얼스님이 예, 바른 했습니다. 말 앵커 출신이라 그냥 못 지나치죠. 그렇죠. 제가 그거 읽어드리려고 역시 우리 정대빈님 어떤 팬들도 또 네. 진심 찐 팬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하는 과정에서 방송에 나와서 예. 직접 이 송송송송 파숑숑 뭐 네. 계란 탁해서 음식 만드는 그런 소탈한 모습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윤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쇼는 안 한다. 네. 그 반면에 이게 문재인은 쇼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였고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은 쇼를 너무 안 해서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의 탁현민이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이었죠. 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쇼였죠. 심지어 북한한테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그거 밤에 하면은 훨씬 더 왜 낮에 하냐? 낮에 하면은 미국 위성에 다 그 군사 다 보이고 연출도 안 되는데라고 현성월이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북한 군사 퍼레이드는 밤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진짜 거의 간첩적 행위다라고 반역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획력을 가진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는 없습니까? 뭐 아까 그 우리 댓글에서는 최진정 변호사님의 기획력을 전달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뭐 그런 기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획을 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여주는 모습, 진정성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댓글에도 진실보다 중요한 게 진정성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뭡니까?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짧게는 지금 기자들과 소통하고 네. 좀 더 나아가서는 민생과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하거나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저희 당에서도 이번에 기자회견하고 영수회담 한다고 했을 때도 환영의 메시지를 냈고요. 사실 그 기자들과 만나는 것은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자들을 만나는 것이 국민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권자와 국민이 기자들입니다. 제가 정치권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보다 유력 정치인들이 기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와 크레딧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정치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예.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 유권자, 지역 유지, 아니면 동료 정치인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일반인 중에 만나는 사람들은 기자밖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근데 객관적인 사안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기의 기분에 맞아서 뭐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서로 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그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정치적인 통찰력을 얻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기자들 만나면 훨씬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 민심도 청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겨레라든가 아니면 MBC 기자들이 아마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네. 우리가 뭐 특정 언론을 멸콩 TV니까 해도 돼요. 근데 예. 그런 불편한 질문일수록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진정성을 갖고 예. 설명하신다면은 그러면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정 때문에 차량병 특검은 정말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간절한 마음, 진솔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법칙에서 맞지 않으니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잘 그 진정성 가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셨고 또 누군가를 비리를 척결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부분이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최고 리더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소탈한 모습 이런 부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뭐 상당히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20% 후반, 30% 초반에 있던 지지율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가지고 35%, 40%까지 다시 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자의 촉으로서 한번 아니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공개 오찬 안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어떤 그 마음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하실지가 진짜 궁금한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어가 아니라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정권 재창출하고 하려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죠? 이 내부에서의 반목과 갈등은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과 진보 진영과 진보 단일화했죠. 그거의 그 큰 그림은 뭐냐면 다음번 대선에서 진보 진영에서 대선 후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만 한 명으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엔 그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에서의 뭐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1대1 구도가 아니면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보수 진영의 분열 대신 이 단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줬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MBN 우리 출신 정 대변인이 후배가 MBN 출신이 딱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하면 한 위원장 우리 용산 한번 와서 우리 내가 끓여주는
예, 뭐국 한번 먹고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두 사람이 저는 그 개인적인 신뢰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어쨌든 힘을 합쳐야 됩니다. 보수 지정 내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국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과 조국을 사이를 틈새를 갈라 놓으려고 이 공작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둘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는 이간기회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우리 정 대변인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또 솔로몬의 지혜를 전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모레 또 5월 9일 날 또 뚜껑이 열리면은 또 저희가 그 현장 상황과 또 막전 막후 더 상세하게 또 5월 9일 날 우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에 생방송을 하는데 10시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시간 바꾸지 뭐. 또 5월 9일이 우리 저 당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아하.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3파전이라고 네, 하는데 3파전으로 지금 진행되고 어떻게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이철규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네네. 이철규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하면서 예. 지금 3명이잖아요.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예, 예. 근데 각각의 다 특성이 있어요. 네. 공통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세 분 다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맞아요. 다 공무원 출신이야. 행정고시 출신이 요즘 많네요. 사법고시 이게 안돼. 그리고 한 분은 영남, 한 분은 수도권, 한 분은 충청.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지역적으로도 한데, 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다른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108명의 108명, 예. 당선자들이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그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해요. 22대 개원 원 구성 협상의 그렇죠. 예. 주역인데 민주당이 지금 박찬대라는 찐명 강성 원내대표를 예. 만들어 갖고 운영위원회 법사위원장 다 자기네가 싹쓸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상임위원회의 민주당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 독재화죠. 그렇죠. 국회 국회의 독재화. 독재화. 네, 예. 민주당의 독재화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된다면 우리 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당을 상대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당이 어쨌든 영남 출신 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실이죠. 네, 그게 정치 현실이기 현실이니까. 예. 아마 지금 뭐 구도상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그렇죠. 이번 정부의 초대 윤석열 경제부총리였죠. 대통령에 예. 취임하자마자 경제부총리 시켰었고 그렇죠, 예. 이번 총선 출마 때문에 사임하셨고 예, 예.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바뀌었는데 뭐 경제, 뭐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하고 경제부총리 소통, 출신에 네.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 근데 추경호 의원 제가 편만 드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다른 아닙니다만 그 아니, 부분에 현재 대한 구도가 그렇다. 예, 현재 구도가 그런 구도가 것이고, 그렇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우리 수도권에 지금 여주 이천입니까? 이천이죠. 이천이죠. 송석준 의원. 예. 송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 어려운 경기도 험지에서 정말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또 수도권 민심을 네. 모아서 또 당신과 민심을 좋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좋은 카드일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충청도 출신 충청도는 지금 이 의원님 예, 그분 같은 이정배 경우에도 의원. 지금 이정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도 중원이 정말 탈탈 털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또 단기 필마 개인기로 살아온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세 분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어려운 독배를 정말 독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187석 거의 192석이나 되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누가 정말 다윗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어떤 네. 영광의 자리라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나를 죽임으로써 또 국민의힘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선인 분들의 어떤 지혜로운 선택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생각합니다.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 짝짝짝 박수 쳐주시는 한님 계시는데 송석준 의원은 저랑은 국토부 국장 시절부터 아는 사이예요. 그게 벌써 한 15년 됐는데 예. 이분이 국토부 대변인을 하셨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천 출신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이에요. 이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뭐 어려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진학 못했는데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형들이 또 밀어주고 밀어줘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해갖고 행정고시까지 하신 분이고 이분이 또 그 지역에 굉장히 밀착형이에요. 아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뭐 송석준 의원도 참 지역 밀착형으로 수도권에서 삼선한 저력이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고 사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소중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번에 되시는 분들은 뭐 더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고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팀으로서 또 힘을 모은다고 하면은 또 차기 또 아직까지 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나머지 분들은 또 더 좋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우리 댓글에서도 뭐 송석준 의원님 화끈하시네요. 또라고 돼 있고 또 추경호 낙점 바랍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중도들도 추경호 의원님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충청도에서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충청도 분들은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표시 안 하고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죠. 네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다시 야당 얘기를 좀 하면은 박찬대 찐명 중에 찐명이다라고 했는데 거의 뭐 추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원내 대표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원내 일당이 원내 독재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전 상임위원회의 민주당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나경원 당선인께서 전 원내대표께서 지금 여의도의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여의도에서의 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읽어놔야 될까요? 저는 약간 그 나경원 의원께서 얘기하셨을 때 기시감이 좀 들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의원이 아마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영입이 돼서 영입이 돼서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한 2004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997년 대선에서 DJ한테 이회창 후보가 아깝게 진단 말이에요. 이인재 후보가 그때 450만 표가 갖고 와갖고 그것 때문에 40만 표 차이로 져갖고 아마 이회창 총재는 그게 천추한으로 남았을 텐데 그 다음 선거부터는 근데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우리 당시에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이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97년 이후에 2000년 선거에서 우리 당이 과반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여의도 대통령은 이미 이회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 연출된 건데 지금의 상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에서는 제가 국회 본청에 자주 있잖아요. 아니 도저히 우리 당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뭐 전투력이 약하다,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국회 내에서의 국민의힘의 위상은 정말 그 뭐라 그런가요? 저 비 맞은 중마냥 중얼중얼 된다라는 얘기밖에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궁박합니다. 궁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저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히 짚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대통령의 정치력도 또 필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이 협상력 참 필요한데요. 사실 이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22대 원구성 협상도 정말 난항이 예상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통 개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한 2달, 3달 원구성이 밀리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22대 국회가 문을 열지만 개문 발차하고 또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늦어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가 또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지 대통령이 진짜 지지율을 한 40%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설령 민주당이 어떤 그 국민 뒷다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국민의 어떤 여론으로 이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민심을 확보하는 게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로 좀 추락하긴 했지만 이게 40% 이상으로만 높아지면요.
민주당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의석수가 많다 그래도 국정 동력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요. 남은 3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 이재명이 경기지사 때 만든 공공 배달앱 배달 특급이 4년도 안 돼 가지고 사실상 문 닫는 수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은 한다 하는데 이재명은 폐업하는 겁니까? 이 공공 배달 앱 만들 때부터 저는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문에서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 부문이 한다는 거 있잖아요.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과 경쟁해 갖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경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공공 서비스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거 해갖고 지금 국민 세금이나 축내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이제 폐업 수순 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다는 게 다 이런 꼴 아닙니까? 네네. 민간의 부문은 민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남는 부가가치 중에 상당 부분은 법인세나 세금으로 우리가 환수해서 공공에 쓸 걸 공공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민간이 경쟁하는데 지들이 들어가 가지고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동안 쓴 게 다 무슨 돈이죠? 세금 아닙니까? 세금 먹는 하마 지금 하는 짓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대통령 들고. 돼도 이럴 겁니다. 예. 그 걱정은 근데 문제는 또 민주당에서 또 뭐 당선인들 상대로 해서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런 당론을 무산시키면은 안 된다 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비명들이 노라고 하면은 이제 수박 당도 해가지고 그냥 수박 깨버립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딸 전체주의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개딸 전체주의를 박살내지 않으면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심이 준엄한 명령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입인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쓴소리 바른 소리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말 핵폭탄급으로 정말 국민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또 정 대변인님이 또 이후에 순서가 있어가지고 오늘 더 모시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것으로 또 오늘의 방송을 가름할까 합니다. 오늘 밖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새 한 주 시작하십시오. 오늘 월요일 아닙니다. 화요일입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